오늘이 며칠이지? 9월 14일. 내일이 보통 원서 마감이네. 시작이야? 13일부터 보통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아니야? 17일까지 목금토. 태연이는 수시원서 쓰나? 네?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태연아, 남자다잉? 수시원서를 안 쓰고 인생은 정시, 그지? 잘 봐봐. 봐봐. 수시원서 안 쓰고 인생은 정시. 그런데 나는 내년에 재수할 수도 있으니까 3학년 2학기 내신을 챙겨. 역설법이니? 아, 사관학교에? 같이 마. 보통 3학년 2학기 내신은 그냥 뭐 안 챙기지. 보통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안 챙기죠. 첫 번째,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 두 번째, 보통 재수를 하더라도 이제 수시 재수보다는 정시 재수 쪽이 많으니까 보통 안 챙기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뭐 당연히 선생님이 내신 대비 수업을 할 리는 없고요. 그냥 빨리 들어오세요. 저기 어디 빈자리, 저기 시우야 가방 좀 치워줄래? 자기가 뭐 자료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챙겨드릴게. 자, 오늘 수업은 야, 니네들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프면 왜 좋아해? 우서가 닥쳐. 야, 오늘 유치원생이야 이 새끼야. 와, 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나만 미워해. 와, 진짜. 야, 내가 너만 미워하고 너만 싫어했으면 한올이는 새끼야 인류의 적이야. 한올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야. 한수국어 4-6주차 할 거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칠판에 적힌 페이지를 할 겁니다. 요 18페이지 뒷부분에 보시면은 뭐 문학작품 몇 개, 리민 모의고사 2회로 뒤에 문학이 몇 개 붙어 있는데 좀 수능형 대비하기에는 문학이 좀 너무 난잡한 게 붙어 있어서 그냥 그거 배제하고 칠판에 적힌 대로 할 거고, 일단 첫 번째 18페이지 기술 지문, 이제 RFID 태그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지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뭐 지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그 버스 카드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하는 형태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뭐 이해가 되는 부분, 또 일상생활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원리다 보니까 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올해 수능에서는 기술 지문보다는 수능에 과학 지문이 나올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고, 과학 지문 중에서도 보통 이제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은 생명 계열 지문이 그나마 출제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그리고 6월 모평에 생명 지문이 나왔었어. 사실은 비타민 K. 그 다음에 9월 모평에 기술 지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패턴을 보면은 생명 지문 나오고 기술 지문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과학 지문에서 생명 지문이 나오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요 지문은 그냥 이 기술 지문 자체를 연습한다기보다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기술 지문 다 일치성 판단이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1번 문항부터 뭐 답을 맞추는 느낌보다는 그냥 요거 연습하는 걸로만 갈 거라서 의외로 요 비문학 기술 지문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두 개 현대소설, 고전소설 하나씩 맞춰볼 건데 꼭 기억해. 그냥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것만 좀 신경을 써보세요.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거를 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디 잠깐 보시냐면은 1문단의 네 번째 줄만 잠깐 보시면 18페이지 1문단의 네 번째 줄, 이때 주파수 내역이 높을수록 정보 전달 거리가 길어진다.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이라면 그 문장을 좀 이거는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 우리가 분명히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상관관계의 출제율은 높다 그랬지? 비례, 반비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답을 맞추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가. RFID 기술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형태로 진행이 되진 않을 거야.
생각보다 간단히 정리가 될 거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맥락과 흐름, 큰 사건의 흐름을 개요를 잡으시면 되고, 인물 내면을 좀 신경을 써라. 뭐 많이 이야기했던 거지. 그리고 소설문학에서는 이 노란색으로 적어드린 두 개의 선지, 오답, 유형은 반드시 나와. 거의 대부분이 여기 두 개에서 좀 건드려. 그럼 반대로 내가 소설을 읽을 때는 주어를 잘 찾고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찾고 사건의 이 개요를 잡으라는 말을 다시 순서나 인과를 머릿속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읽으면 그만큼 문제 풀이는 수월해지겠지? 어렵지 않은 소설이니까 금방 끝날 거고, 어차피 뭐 내가 시부렁 거려봐야 믿진 않겠지만 어제 수업 9시 한 30분쯤에 끝났어. 첫 번째가 내 컨디션이 지금 똥망이라서, 두 번째가 이제 자소서 지도 피크라서 어제 새벽 3시 10분에 갔더만 우리 집에. 이 악마 같은 인간들아. 오늘 어제 오셨던 그 그 자소서 지도 선생 내 제자긴 한데 다시 와서 좀 봐줄 거니까 뭐 남아서 조금 검토할 사람들은 좀 하고 가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냥 다 꺼져버리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날 거예요. 뭐 어차피 안 믿겠지만 어제는 9시 30분쯤에 끝났어. 오늘도 일찍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기 또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국어에 대해서 올해 수능에 국어가 어떻게 나올까를 조금 나도 자꾸 찾고 있거든. 찾다가 국어는 못 찾고 수학을 찾아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선생님도 몰랐는데요, 거의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루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인데, 수학 출제위원이 교수님 10명에 일선학교 교사 1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들이 실제로 수능출제위원회에 참여했던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 이 교수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처럼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교수님들이 아니라, 좀 대부분이 뭐 교수님을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 좀 지방대 교수님들이 많으시대. 그래서 왜 지방대 교수님이 많나 뭐 그런 거는 본인도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80% 정도가 수년째 계속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이라고 해. 그리고 그러니까 80%의 어떤 그 출제위원은 거의 고정으로 매년 활용 들어가시고, 20% 정도의 인원이 뭐 두세 명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20%의 인원이 이제 좀 뭐 작년에 했다가 올해는 안 하는 뭐 그런 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 했던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올해도 출제위원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냥 귀찮아서 안 할래요 그럼 그만이래. 이제 약간 그런 변수 때문에 20%의 출제위원회 변화가 생기는데, 다른 과목도 좀 비슷할 거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이 국어랑은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거의 1년 내내 수학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래.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학 뭐 내년에 우리 다 대학 갈 거잖아. 교수님들 하루에 수업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하시면 9시간 하시는데 거의 그런 일이 없어. 뭐 3시간, 6시간 뭐 수업 없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직종이 아니라 연구의 직종이거든. 그래서 교수님들은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연구하는 직업이야. 그래서 교수님들은 수업이 그렇게 많이 없으셔. 계속 연구하시거든. 근데 이분들이 계속 1년 내내 연구를 한다 그러더라고. 연구를 하는데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은 14박 15일로 합숙을 간대. 2주. 수능은 30박 30일을 한 달 합숙을 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감금하는 형태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1년 내내 연구를 하신대. 어떤 수학 문제를 낼까? 그래가지고 6월, 9월이나 수능의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대. 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두 가지야. 첫 번째, 수학에는 연계율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미 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간대. 그럼 뭘 연계를 시키냐고. 연계라는 개념을 잡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여기 출제위원이셨던 분이 해주시는 말씀이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의 안 바뀐다고. 이분들이 매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폭이 없다 그러더라고. 어떤 틀 안에서밖에 못 움직인대. 계속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뭐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만 열심히 하면 된다? 기출만 열심히 하면 되고. 킬러, 중킬러 문제는 더 이상 변칙적 요소가 없을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능 파이널로 수능 최종 점검을 할 때 수학 과목 이야기 드리는 거야. 가장 확실한 수능 최종 점검은 기출이라고 해. 물론 뭐 지원이 같은 애는 뭐 나 몰라 배째 수학은 꺼져 이러고 있을 수 있지만 수학에 그래도 일말에 희망을 걸고 계신 또는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출로 최종 점검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어를 찾으려고 그랬다가 수학을 찾았어. 영어도 찾은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 자, 시간은 26분 재수할 거고요. 칠판에 적힌 것을 한번 쓱 검토하시고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따라오시는 게 좋겠지. 좀 일찍 푸신 분들은 그냥 옆 사람 방해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고 26분 재수해 볼게요. 시작.
같이 봅시다. 에? 태연아 쉬워? 할만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문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야. 어디에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도가 높아졌어야 되나 그런 것만 좀 찾아볼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분들 지갑에 하나쯤은 있는 교통카드를 중점적으로 지문을 접근하셨으면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겠지.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전파 식별 RFID 일단 제시를 해준 거지. 그 다음에 RFID는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 만약에 이번 수능에 기술 지문이 출제가 되면 기술 지문은 1문단이 거의 정형된 패턴으로 지문 정보가 나와. 일단 뭔가를 제시를 해줄 건데,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또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보통 수능에 활용을 하고요. 1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보통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2문단부터 구체적인 구성 요소라든가 아주 디테일한 원리 이런 것들을 보통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 1문단을 다시 보시면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특징을 잘 정리를 해야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금 단어를 찾으셨어야 되냐면은 전파를 이용한다라는 점, 접촉이 없다라는 점, 요거 두 개 정도는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대역이 높을수록 정보 전달 거리가 길어진다는 체크가 들어갔어야 돼. 상관관계는 출제율이 높다 그랬지. 생각을 하는 거야, 비문학은. 아, 이게 나올 것 같아 라고. 그 적중률이 좋으면 이제 보통 비문학을 잘하는 거고, 그 적중률이 안 좋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라고. 이 상태에서 일단 잠깐만 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연습을 했던 게, 선지는 기본적인 접근이 선지에 나와 있는 핵심 정보를 통해서 지문의 위치를 잡고 그 선지에 나와 있는 나머지 정보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지.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한 번만 연습을 하면, 2번에 5번 선지를 보면은 80MHz 숫자가 나왔어. 그지?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면 판독기와 태그의 거리가 10cm. 자, 2번에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위치 키를 뭘로 잡아주면 좋을까? 80MHz라는 숫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10cm라는 숫자, 이런 걸로 잡아주는 게 좋아. 왜 그럴까? 보통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건데, 숫자 같은 경우 안타까워하라고. 아우, 이제 꾹 참고 있었는데. 숫자 같은 숫자 같은 경우는 좀 지문의 위치를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성향이 많이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 정도를 잡아주면 좋은데 80MHz라는 거는 지문에 안 나오는데 뭐는 나와? 10cm는 나오죠. 이제 화면에 살짝 걸쳐서 나오는데 요 위치가 되겠죠. 10cm라고 요 위치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붙어있는 메가헤르츠라는 정보가 있을 거야. 반드시 지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13.56MHz에 10cm의 짧은 거리야. 그럼 출제자가 원하는 확인키는 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메가헤르츠와 거리의 요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지문 어딘가에 반드시 이 두 개의 관계를 제시해주는 문장이 반드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2번에 5번 선지가 올바른 내용이라는 건 알겠죠. 접근 순서를 배우는 거야. 우리는 지금 RFID의 기술적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대학 가셔가지고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을 하셨으면 좋은 게, RFID 기술이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건데,
바코드 스캐닝 기술이랑 살짝 뭐 했어? 비교를 했지. 근데 당연히 RFID가 먼저야. 그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 지금 선생님이 줄긋는 요 문장 앞에서도 사실 미리 찾았던 정보기는 하지만, 그죠? 요 전파를 이용한다는 말을 끄집어내려고 그냥 바코드 스캐닝을 하는 비교한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전파 이용을 2번씩이나 말하기도 했고, 비교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뭔가 출제자의 강조점이 있다는 의심을 해야 돼. 그래서 1번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야 되는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파, 접촉이 없다, 상관관계, 요 3개 정도만 찾으면서 출제 예감을 하셨으면 되고, 실제로 선택지 하나만 잠깐 보시면은 2번에 4번 선지, 빛이 아니라 전파를 이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뭐 디지털부라든가 아날로그부 같은 경우는 3문단에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더라도 2번에 4번에서 전파 이용 이런 게 좀 느낌이 세게 오실 거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선택지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경우 별로 없어. 약간 그럴듯한 느낌이 있어서 맞는 것 같아서 넘어가지. 강사들도 그러고 풀어. 그래서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선생님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발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어를 잘해. 자기가 찾은 정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2번에 4번 선지 같은 경우가 이게 디지털 분가 아닌가 찝찝해. 태그인가 아닌가 찝찝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일단 시간 안에 못 풀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야. 자기를 좀 믿어야 돼. 내가 찾는 정보가 올바른 정보야 라고 믿으셔야 돼. 사실 요 위치 가지고 그 1번에 2, 3, 4번 선택지도 좀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찾는 정보들이 실제로 선지에 나온다라는 점, 그 연습을 하는 게 비문학이야. 자, 이 문단을 조금 더 보면은 일단 기억이라고 줄거져 있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뭐 사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판독기라는 단어, 판독하는 거, 읽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저장을 하는 태그, 일단 2개의 단어를 찾고 판독기와 태그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고, 생각을 해본다면 뒤에 다시 즉이라는 연결어를 붙였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죠. 비문학 지문은요, 쓸모없으면은 중요치 않으면은 절대로 2번 설명하지 않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핵심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설명해.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즉, 다시 말해, 요컨대 뭐 이것과 유사한 거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기능이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가령 이런 표지어 표지어가 사용됐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정보를 뒤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다시 이야기하고 싶죠. 리와인드 시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아예 모르겠으면 기억을 하세요. 2번 설명하면 출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돼. 다시 말하면 이 위치에서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야? 판독기랑 태그를 잘 기억하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판독기 태그에 붙어있는 단어 하나씩은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지. 판독기는 정보를 뭐 하는 거? 읽는 거. 태그는 정보를 뭐 하는 거?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읽는, 판독, 저장, 태그, 이렇게 단어 하나씩은 더 정리할 수 있고, 예전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시면은 사이드에다가 메모를 하세요. 판독, 읽기, 태그, 저장,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출제자는 판독과 태그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쪼잔하긴 한데, 판독기가 읽어낸 정보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요 문장, 운영 소프트웨어가 있는 관리 서버로 전송된다. 조금 쪼잔스럽긴 하지만 굳이 따지면 이게 무슨 정보가 되는 거야?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방향 정보죠. 파이널 강의 이제 선생님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 나중에 이제 보면 독해 코드 20이라 그래서 내가 뭘 하나 드릴 거야. 거기에는 적혀 있어요. 방향성 정보는 되게 중요해. 실제로 요거를 이제 1번에 5번 선지에다가 건드린 거죠. 1번에 5번 선지를 보시면 RFID 태그에 탑재되어야 하는 운영 소프트웨어. 틀렸지? 운영 소프트웨어는 RFID 태그에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서버가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에 5번도 틀렸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걸 내겠구나 라고. 그래서 그 지문의 포지션을 잡아놓고
선택지랑 맞추면 되죠. 아까 요것처럼 다시 설명을 하면은 1번의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운영 소프트웨어가 위치 정보가 되겠지. 실제로 지문을 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운영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는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선택지가 지문의 어디쯤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읽는 것. 우린 그걸 독해라고 하면 돼. 뭐 나머지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지문이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나 싶은데 여기를 보시면은 분류를 해놨어. 그죠? 분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기준이 있어. 그러면 태연아 여기서 기준이 뭐야? 그냥 분류돼 있는 거 같아요. 기준이 있다고. 이 똘추야. 전원장치죠. 전원장치가 있냐 전원장치가 없냐 능동수동이죠.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땐 그 아래 문단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능동과 수동을 조금 더 설명을 붙여주는데 이게 좀 지문 구성이 이게 수능의 어떤 패턴에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 문단은 건너뛰어버리고 그 아래 문단에서 교통카드에 내장된 유형의 수동 형태고 이지랄을 해놔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어. 이거는 좀 지문 구성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4번에 답이 4번인데 아래 그 삼성페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편하죠. 너 아이폰이지. 에이, 갤럭시를 써야지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삼성페이가 안 되지. 아이패드가 왜 나와요 병신아. 아이폰은 삼성패드가 안 격리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내가 야 니네 그 여기 코로나 걸리신 분들 그 후각이랑 미각 상실 이거 경험해봤니? 나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야 어떤 사람이 씨발 냄새 못 맡아 이랬거든. 근데 제일 속상한 게 뭐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와 이제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 와 난 이제 씨발 인생에 행복이 없구나. 내가 키우는 모기야 잡지 마. 모돌이야. 애완용이야. 잡지 마. 근데 어우 너무 속상하더라고. 음식 맛을 못 느끼니까. 그냥 약간 자극이 오는 거지 맛은 맛을 상상해서 만들어. 먹어본 음식이었을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게 뇌세포에 후각과 미각을 관장하는 그 뇌세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활성화 기능이 마비돼서 못 느끼는 거래. 그걸 보면서 이제 뇌가 쪼그라들었대잖아. 나는 지금 언어 사고 인지 능력이 좀 쪼그라들었나 봐. 삼성패드 아니 그러니까 삼성페이를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죠. 교통카드 스탠과 달리 전력을 생산할 필요가 없겠군. 그죠? 이제 보시면은 수동형이 이제 전력 뭐 유도결합 현상이다 어쩌다 저쩌다 어쩌고 나오니까 삼성페이는 뭐 더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갤럭시 쓰시는 분들 삼성페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배터리 거기서 다 전원 공급해 주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지문 구조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싶기는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린 거고요. 그 윗문단 잠깐 보면은 일단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안테나와 칩인데 그 다음에 안테나를 설명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안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그 느낌. 안테나 정보의 송수신. 웃어가! 졸지 마 이 새끼야. 그리고 나서 칩 아날로그 디지털부로 너만 미워해서 그래 이 개새야. 디지털부 아날로그부로 나뉘고 나서 안테나 설명은 거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3번 문항을 뭐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요 문장인데 아날로그부는 여기가 이제 순서랑 과정이고 방향이거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교재 그 읽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어 있고 좀 지문 정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메모형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번 문항을 틀렸는데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3번 문항을 틀렸는데 요 위치 정보 자체를 못 찾았다. 그것도 문제고 요쯤 어디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요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이해도 안 됐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뭐 밑줄도 대충 그어놨고 메모도 안 해놨고 3번 문제를 틀렸다. 이건 불성실한 거야. 틀릴 때 틀리더라도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순서고 방향이잖아. 판독기에서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아날로그부는 판독기에서 전송된 전파를 디지털 신호로 복조하여, 그럼 판독기에서 어디로 오는 거야? 아날로그부로 오는 거죠. 뭐가 오는 거야? 전파가 오는 거지. 그런데 이 아날로그 부에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한대요? 디지털 신호로 복조해서, 뭐 복조라는 뜻은 그 밑에 나오는데 어디로 보낸대? 디지털 부로 보낸대요. 요렇게 해서 복조를 해서 디지털 부로 보낸대. 그리고 나서 요 문장을 잘 보세요. 디지털 부에서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여 판독기로 보낸다. 여기까지. 뭐에 대한 설명이니? 아날로그 부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이 주어를 잘 보셨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메모리 칩이 있고 막 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어디로 보내는 문장을 다시 잘 봐. 디지털 부에서 입력된, 다시 말하면 디지털 부에서 아날로그 부로 다시 입력된 거야. 얘를 뭐 하여 얘가? 변조하여 어디로? 판독기로 보낼 수 있게 한다. 누가? 아날로그 부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문장은 주어가 아날로그 부고 아날로그 부는 복조해서 보내고 다시 받은 것을 변조한다는 뜻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버리면 3번에 3번 선지랑 5번 선지를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이제 이 부분이 칠판에 정리된 것처럼 잡히지 않았다면 조금 너가 놀랬을 것 같아? 내가 놀랬을 것 같아? 칠판에 정리된 대로 접근을 못했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아무런 사고의 과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지. 그래서 아무튼 뭐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 아래 맞으면 이제 왼쪽 아래쪽을 읽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패러다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태연아 이거 중요한 걸까? 중요하지 않을까? 1도 중요하지 않아. 뭔가 여러분들이 신경이 쓰일 뿐이지 이거는 전문 지식이죠. 이거 국어 수능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 전문 지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지문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문의 길이상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보통 문항 구성을 어떻게 하니? 보기에다가 다 설명을 해버려. 근데 보기에도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지문에도 제시만 했죠. 이 말은 출제자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지문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와 이거 갑자기 어려운 단어 나와서 찝찝해라고 생각을 했다면 국어 영역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한 학생이야. 국어 영역은 그렇게 구성을 하질 않아.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잘 정리하셔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색칠이 되게 카메라엔 안 보일 텐데 색칠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이게 일치성으로 다 선택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선생님이 나머지 설명해 봐야 시간만 가. 그러니까 본인이 좀 궁금하시면 선생님 교재 펼쳐놓을 테니까 쉬는 시간에 확인하시고요. 이런 기술이나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린 문항을 가급적이면 선택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사고 훈련이 안 돼. 자기가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다가 못 찾겠으면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아요. 실제로 그 맞은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하나를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어디 지문 어디에서 찾았니? 그럼 그 학생한테 그 지문의 위치만 잡으셔야 돼.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지문의 그 문장과 선택지의 문장을 자기가 머릿속에 자꾸 맞춰봐야 돼. 그래야 사고력 실력이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 소설을 잠깐 볼 건데 아까 우리가 하기로 한 거 4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소설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인물 사건 배경을 잘 정리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사건의 개요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작품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작품은 꽤나 유명한 작품이고요. 인물부터 천천히 보면은
일단 우리가 앞부분에서 두 명의 인물을 잡을 수가 있지. 누구랑 누구를 잡을 수가 있어. 응호와 응칠이를 잡을 수가 있어. 태연아, 왜 선생님이 네모를 쳤을까? 긍정 부정 인물의 구성을 못하니까. 그래 참고로 여러분들 현대소설 읽을 때는 긍정 부정 잡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전 소설을 잡을 때는 잠깐만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다음 작품 잠깐 보시면 육미단기라는 소설 나오는데 얘는 확연히 나타나죠. 고전 소설은 선악의 대립이 분명하잖아. 이복경 음모라는 단어가 기준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세징에 이렇게 해버리고 소선에 이렇게 해버리고 갈등 관계 잡아버리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밑을 읽을 때 무슨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분명히 몇 명 정도의 등장인물을 더 나올 거니까 팀으로 나누어서 소선팀이랑 세징팀으로 붙여주면서 인물을 정리해버리면 돼. 그래서 고전소설이 사실은 더 쉬운 거야. 근데 현대소설은 그렇게 선악의 대립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긍정 부정을 잡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A라는 부분 읽어보면은 사건의 맥락은 상당히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일단 사건의 맥락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일단 제시가 된 거야. 지주와 응칠의 갈등이 나왔는데 이거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요. 그냥 패턴입니다. 수능에 지주 나오면 무조건 대립관계가 있을 거야. 누구야? 무조건 소작인입니다. 어지간하면은 얘는 강자의 형태로 나올 거고요. 얘는 약자의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 시대는 전부 다 어느 시대일 거야? 일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주제는 당연히 우리 민족의 슬픔, 농촌의 피폐, 뭐 수탈, 억압 이런 내용이 될 거야. 거의 대부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참고로 요령 그 단어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은 마름이라는 단어가 있어. 또는 사음이라고도 합니다. 마름, 사음이 나오면 직급 이름이고요. 지주 밑에서 소작인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부 다 부정으로 나올 거야.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강자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편에 서서 긍정적인 인물로 형성화된 소설을 여러분들이 굳이 배운다면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작품 하나 배울 거야. 선생님은 매년 그게 수능이 나올 거라고 강조하는데 EBS 연계교재에 뭐 수록이 되어 있질 않아서, 아무튼 갈등 관계를 여기서 찾으셨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지문의 패턴, 그 유형을 보라 그랬지? 태연아, 이 A라고 묶인 부분의 지문의 유형은 뭐가 되는 거야? 지문의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대사냐 서술이냐. 저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서술이 되는 거고, 서술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서 세 가지 패턴이 떠올라야지. 서술이라 함은 사건을 뭐 하든가 요약하든가, 아니면은 인물의 심리를 써주든가, 아니면은 묘사가 나올 건데 뭐 굳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이 부분 서술 중에서도 사건의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요약을 제시해주고 있는 지문 형태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그냥 같이 요약하듯이 읽으면은 갈등의 원인 정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떤 갈등의 원인이 있었는가를 찾아야지. 그 원인이 뭐야? 그 좀 지주한테 좀 양보 좀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지주가 양보를 해, 안 해? 태연아, 양보를 해, 안 해? 왜 안 해? 그게 중요한 거라고. 안 해까지만 찾으면 안 되고, 항상 선생님이 소설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야?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라. 머릿속에 한 글자만 기억하면 된다. 왜 그러하고 있는가? 인과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너가 대답할 수 있겠지? 태연아, 왜 안 하겠어?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아우. 나 너가 싫어. 이거나 대답해, 빨리. 필요 없어. 너가? 지주가, 어? 할 수 있어. 보여드릴 수 있어. 아, 지주가 직접 추수할 수 있어서? 지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저걸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윤서야, 뭘로 잡아야 될까? 닥쳐!
윤서야, 왜 지주는 양보를 안 해? 지문에 있는 문장을 읽어 그냥. 그렇지, 이 문장이죠.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나쁜 버릇 될까봐. 그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소설의 사실성을 잘못 분석하는 학생들이 이거 누구 입장으로 쓴 거야? 지주 입장인 거야. 이게 사실적 정보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설은 그 인물의 입장에서 정보가 제시되는 거야. 정말 소작인들이 버릇이 잘못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아 몰라. 지주 입장에서 정보가 들어가 줘야 돼. 그 인물의 입장에서 그 틀 안에서만 정보를 정리해야지 추가적으로 생각을 확장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있었던 이야기. 뺨을 갈겼지. 태연아, 왜? 아, 있는 대로 읽으라고. 이 상록무색이야. 그렇지,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 소설은. 그러면 선택지 하나만 볼 겁니다. 9번에 5번에 9번 답이 5번인데 앞부분만. 응칠은 상대방의 의중을 알게 되자. 이게 선택지의 원리를 이해를 해봐. 응칠은 상대방의 의중을 알게 되자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렇게 된 거지. 되게 단순한 거라서 뭐 굳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원리를 배우는 거니까. 출제자는 원하고 있는 거잖아. 주어진 정보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접근하시오? 어떤 인물을 기준으로 접근하시오? 응치를 기준으로 잡으시오. 학생들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보라고. 항상 소설은. 얘를 기준으로 상대방은 누가 되는지 파악하시오. 누가 되는 거야? 갈등관계의 인물을 정리하라는 거지.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야? 지주가 되는 거고. 의중을 알게 되자. 이거는 재진술이잖아. 의중을 알게 되자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일치성 정보가 있는지를 찾으시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심보를 눈치채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표출하는 거니까 행위적 요소를 확인해 보시오. 뺨을 갈겼다. 이거 되게 단순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9번에 5번 문제 맞추신 분들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생각하진 않으셔. 그리고 솔직히 그냥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한 방에 떠오르는 정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수준의 선택지를 이렇게 끊으면서 이러고 있겠어. 원리를 배우는 거야. 원리를. 뭔가 막히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실 때 모의고사를 보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막히면은 자신의 사고에 집중을 하고요.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막히면 자신의 마음에 집중을 해. 그럴 거면 모tor 학원을 다녀. 교회를 다녀야지. 막히면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가 연습했었던 기술적인 패턴을 떠올리려고 집중을 하셔야 돼. 근데 뭔가 막히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집중을 하니까 그냥 내가 보기엔 이러해, 내 생각엔 이러해 라는 식으로 국어 영역을 풀게 되겠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수능 국어 영역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느낌을 관심이 없어.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정보 분석을 요구하는 거지. 너희들의 그 느낌과 정서는 중요치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패턴이 바뀌죠. 맥락을 보면은 태연아, 그 다음에 사건 패턴은 뭘로 바뀌는 거야? 사건의 맥락이 바뀌었잖아. A 뒷부분으로 사건의 맥락이 바뀌었지.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중심 사건이 뭐야? 벼가 없어졌죠. 그 상황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니? 응칠이가 어떤 상황에 놓였니? 오늘 늦게 끝나겠다. 한우리가 없으니까 태연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 응칠이가 어떤 상황에 놓였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지. 자신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범인이 누군가 색출하는데 뭐 성팔인지 뭔지 어떤 놈 하나 더 나오고. 이 정도의 맥락은 잡을 수 있죠.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10번 문항 하나만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 볼 건데 태연아 10번의 답이 1번이야. 그지? 왜?
그러니까 10번 답이 적절하지 않아. 그래, 답이 1번이라고. 그렇지, 인과 왜곡이라고 대답을 멋있게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사건의 발생 순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인과성 정보도 잘못 잡았지. 지주와 응칠의 갈등은 지주가 양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욕심쟁이에 대한 분노인 거지. 벼가 없어진 사건은 그 뒷사건의 원인이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순서와 인과를 소설에서는 가장 중시 여겨야 된다. 나머지는 뭐 적당히 접근하셔서 풀어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 앞부분은 뭐 아까 잠깐 읽었으니까 갈등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을 하셨을 거고, 이거 용어 하나만 알아두세요. 여기 부마라는 용어가 나오네. 태연아, 부마가 뭐야? 왕의 딸의. 그렇지. 뭐 좀 힘들게 대답한 것 같지? 사위. 참고로 고전소설 요령 하나, 부마는 사위야. 기억하시고요. 천재라고 나오면 보통 우리나라야, 중국이야?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자, 황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뭐 왕 정도 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천재라는 말 쓸 때도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중국 배경으로 나올 때 중국을 천재라고 하죠. 뭐 별 내용 없는데 그냥 질문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볼까? 여기 금성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좋은 애야, 나쁜 애야? 금성이 누구에게? 부마에게 염려하지 마시오라 그랬으니까 금성은 부마 편이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물로 같은 편으로 인물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질문을 바꿔볼게. 태연아, 이 명공이 누구야? 부마죠. 고전소설을 읽을 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인물 호칭어에 흔들리지 마라. 흐름 속에서 그 호칭어가 누군지를 좀 그냥 연결을 시켜라. 호칭어가 바뀐다고 무조건 새로운 인물이 설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뒷내용 어렵지 않고 못 돌아오는 줄 알았지만 붉은 기러기가 와가지고 아,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에 대한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해주고, 그죠? 요 정도는 지문 정리할 수 있겠지. 뭐 뒷내용은 안 읽을게요. 요거 하나만 마무리. 중략 아래를 봅시다. 태자가 부왕과 모후에게 배하라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니, 태연아, 태자가 누구야? 부마, 소선이라는 이제 앞부분 줄거리 인물로 하면은, 그죠? 부왕과 모후가 누구야? 소선의 부모야, 부모, 그죠? 아빠, 엄마야. 땅에 엎드려 왜 통곡해? 왜? 오랜만에 봐서 뭐 서로 죽은 줄 알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항상 왜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붙잡아 두셔야 우리는 수능을 볼 수 있는 거야. 서로 뭐 기쁨에 막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금성과 옥성의 남자 여자야? 태연아. 공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다 무엇의 예로서. 옛날에 일부다처제라는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전부 다 무엇의 예로서. 신부의 예로서. 누구에게?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려고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시부모가 누구야? 부왕과 모후. 태자의 부모가 되죠. 집중해. 왕이 두 공주를 위하여 의자에, 자기 며느리가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런다고. 왜? 아까 한 말 다시 해봐. 어? 뭐라고? 다시 해봐. 중국. 아니야.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였어. 짱게요. 너 이제 윤석열한테 잡혀가, 이 새끼야. 요즘에 조심해야 돼.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수가 있어. 두 공주는 비록 천자의 소생이나,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의 비록 내 아들의 며느리지만 또 중국 황제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예를 갖춰야 되는 상황. 그죠? 하지만 중국 황제의 딸이긴 하지만 지금은 내 아내이고 당신의 며느리니까 그냥 절을 받으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어려운 정보가 아닌데 왜 여러분들이 놓칠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은 좋다니까. 그 다음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일치성 정보로 넘기면 신라왕이 그 말을 따르더라. 그럼 질문을 바꾸자. 태연아, 얘 자리에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죠. 14번에 3번 선지를 잠깐 볼까요? 왕과 왕비가 15무에도 천재의 귀한 소생이 두 공주를 위해 의자에 내려 답대. 맞아, 틀려? 틀렸잖아. 안 일어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야. 수능도 이게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왠지 그냥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 수능 문학은 명심하셔야 돼. 절대로 어렵게 안 나와. 태연아, 올해 수능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게 뭐 해줄 얘기가 많은데 잘못했다간 문과생들 좌절할까봐 말은 못하겠고 어려울 거야. 어려우니까 우린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나마 쉬운 부분의 점수대를 확보하셔야지. 그게 아마 비문학보다 문학일 거야. 문학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문학을 스스로 어렵게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 쉽게 가세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문학은 그냥 최대 단순화로 접근을 하시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더 쉽게 점수를 잘 딸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른 작품 더 해볼게.